36. 이 꽃나무에서 저 꽃나무로 꽃들이 뛰어다니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발라당 자빠지기도 하고 어떤 꽃들은 과당 하고 바위처럼 떨어지기도 하는 봄날이었다. 바위처럼 지는 꽃은 동백꽃이었다. 조방아가 혼수를 마련할 때 백엔잎에 수놓았던 그 동백꽃. 동백꽃이 모가지째 떨어질 때쯤이면 살구꽃이 피기 시작한다. 그 무렵이 바야흐로 봄이다. 조방아는 그 아름다운 봄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하루가 다르게 주문이 밀려들었고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있어야 했다. 안우석은 양장점 뒷마당에서 뒷짐을 지고 자주 거닐었다. 그는 낯선 남자와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안우석이 좋아하는 꽃은 복사꽃이었다. 양장점 창을 열었더니 뒤뜰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복사꽃은 짙은 핑크빛 꽃잎이 너무나 매혹적이야. 꽃잎의 테두리는 면도칼로 도려낸 듯하지. 그래서 아름답지만 아슬아슬한 꽃이지. 안우석이 덧붙였다. 여자들이 복사꽃을 보면 바람이 난다고 해서 집안에는 심지 않은 꽃을 하더군. 남자가 웃었다. 복사꽃이 질 때까지 조방아가 남편과 뒷마당을 거닐었던 적은 없었다. 남편은 모든 이에게 너그럽고 자상한 사람이었지만 조방아에게는 무거운 바위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국가와 사상과 미래를 자주 입에 올렸지만 저녁 반찬이나 집안 살림살이는 거들떠보지 않았다. 안우석은 보잘것없이 작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조방아의 양장점 운영에 대해서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기껏 남편이 했던 말은 한두 마디뿐이었다. 여자들이 치마를 던지고 왜 그렇게 바지를 좋아하는 거야? 정작 그는 아내가 여자들의 바지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했다. 그는 조방아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꿈을 꾸었지만 조방아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사람처럼 보였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장차 큰일을 할 사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그러면서 며느리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여자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안 된다. 여자는 멀리 가면 안 된다. 여자는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 안우석이 멀리 가서 보이지 않는 날은 이렇게 말했다. 큰일을 할 사람이다. 그럴 때마다 조방아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큰일은 남편이 하고 저는 작고 소소한 일을 할 거예요. 조방아는 시댁의 재력에 의지해 살아가는 남편이 못마땅했다. 그의 앞에 놓인 현실의 장벽은 그리 쉽게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남편의 욕망은 세상을 들었다가 놓을 수도 있었지만 조방아가 재봉틀 앞에 앉지 않으면 서너 시간을 타고 갈 버스비도 마련할 수 없었다. 37. 보풀 한없이 성가신 솜털 목덜미나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마찰이 일어나 생기는 보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나는 보풀 빼꼼 고개 드는 보풀 기어가는 보풀 손으로 확 잡아 뜯으면 안 되는 보풀 멀리까지 이어져 있는 보풀 그 뿌리가 있는 보풀 끝없는 배경이 있는 보풀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보풀 떨리는 보풀 38. 복사꽃이 필 때
양장점 뒤뜰에 처음 왔던 남자는 훤칠한 키에 눈매가 서글서글했고 낯선 구장의 말씨를 썼다. 때로 억센 억양이 입술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했다. 전쟁 때 내려온 인민군들의 말투와 유사했다. 그는 안호석을 동지라고 불렀다. 그가 안호석과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조방아는 알지 못했다. 멀리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소개가 전부였다. 그 남자는 안호석의 집에서 이틀을 묵고 가더니 한 달 후에 아예 짐을 싸서 밀양으로 내려왔다. 오석은 그를 위해 방 한 칸을 마련해 주었다. 밀양강 절벽 위의 영남로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했다. 39. 해가 지고 있었다. 조방아는 의자에 앉아 양장점 유리문에 닿는 햇빛의 채도가 바뀌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 남자가 왔다. 유리문이 열렸고 그 남자가 등에 햇빛을 등지고 성큼 들어섰다. 방 안은 오뚜기처럼 일어섰다. 남자는 회색 정장 차림에 주홍빛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근사했다. 그는 안호석을 만나러 왔다고 했다. 오석은 점심때 대구에 다녀온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다. 그 남자는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양장점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작업대 위에 올려진 완성하지 못한 투피스, 옷걸이에 빗뚤게 걸린 블라우스, 구석에 널브러진 두루마리 옷감 원단들을 그는 살펴보았다. 마치 실습장을 감독하는 감독관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조방아는 무슨 잘못을 저진 것처럼 부끄러웠다. 그러다가 남자는 조방아 앞으로 두 걸음 다가왔다. 조방아는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그 남자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영화배우처럼 입술이 잘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흰 와이셔츠 위로 맨 주홍빛 넥타이가 도들새김 조각처럼 뚜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사랑에 빠지기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착각이었다. 조방아가 말을 걸어보기도 전에 그 남자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40. 그 남자는 옷을 잘 입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회색의 정장과 주홍빛 넥타이는 마치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색의 대비와 균형을 아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섬세한 감각이었다. 그가 선택한 보색의 조합은 마치 차가운 회색이 따뜻한 주홍을 품고 있는 것처럼 서로의 존재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냈다. 그 남자의 옷차림은 상반된 것들 사이의 차이를 활용해 또 다른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41. 관계가 확정되는 순간 관계는 한 개의 상자 속에 갇힌다. 조방아가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조방아가 모르고 있는 게 있었다. 영원은 끝없이 이어진 길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를 도는 순간마다 누적된다는 것을. 영원은 자로 잴 수 있는 길이가 아니라 순간의 깊이이므로. 42. 열흘 후에 그 남자가 다시 양장점에 나타났다. 조방아에게 남편이 언제 돌아오느냐고 물었다. 그는 안호석의 부재를 이미 알고 찾아온 것이다. 밀양강 절벽 아래에 수면 위로 뛰어오른다는 잉어처럼 조방아의 가슴이 요동쳤다. 남자는 흰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편안한 차림이었다. 특별할 게 없는 그 차림새마저 방아에게는 특별하게 여겨졌다. 격식을 갖춘 정장 따위는 언제라도 벗어던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조방아는 혼자 생각했다. 남자는 나에게 보여주려고 옷을 입고 나왔다. 오로지 나를 위해 말이다. 조방아는 스스로 발칙한 감정일 뿐이라고 자신을 다독거렸다. 발칙함을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러자 그 남자의 옷과 방아가 연결되고 있다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느낌이 방아를 감쌌다. 옷을 잘 입는 사람은 그 옷을 바라보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43. 옷이 완성되었을 때 옷을 옷걸이에 걸어놓고 한번 안아보는 습관이 조방아에게는 있었다.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아무 볼륨감이 없어 허전하지만 그 옷을 입고 나서 사랑에 빠질 사람을 떠올려 보는 순간이 좋았다. 44. 그 남자의 옷은 그가 조방아 앞에 나타났을 때만 보이는 게 아니었다. 그 남자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방아는 그 남자의 옷을 보고 있었다. 몸의 형체를 가장 적절하게 맞추고 몸의 움직임을 가장 원활하게 도와주는 옷이었다. 그때부터 조방아의 눈에 그 남자의 벗은 몸이 보이기 시작했다. 몸을 가리기 위해 입은 옷이 그 남자의 몸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근육은 근육대로 꿈틀거리고 피부 속에서 뼈는 제각기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남자의 숨소리는 귓전에 다 뜨거웠다. 망측한 일이야. 나는 그 남자의 옷에 빠져 있을 뿐 그 남자에 빠져 있는 건 아니야.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45. 안호석은 사업을 통해 한미천을 마련해야겠다고 다짐하며 팔을 걷어붙였다. 한여름에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임대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시어머니에게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고, 겨울에는 연탄 보일러 대리점을 차리겠다며 다시 손을 내밀었지만 그 모든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함께 사업을 하자던 지인은 돈을 몽땅 가지고 도망갔다. 안호석은 세상 물정에 어두웠다. 늘 높은 곳만 바라보던 그에게 장사라는 현실은 너무도 낯설고 험난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손을 벌리기도 어렵게 되었고 생계는 온전히 조방아의 양장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조방아는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 남편과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다. 46. 내 할아버지는 평생 자본주의를 저주하며 사셨지. 사실 자본주의가 뭔지 하나도 모르던 분이었어. 몰라서 서툴렀던 것이고 서툴러서 매번 망했던 거지. 아버지가 마주 앉은 횟집에서 소주를 각각 한 병씩 비웠는데 쟁반 위의 농어에는 절반이나 남아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사랑도 서툴러서 망했던 것일까요? 소주잔을 든 아버지가 건배를 하자고 팔을 내밀었다. 짠! 하고 두 개의 작은 잔이 경쾌하게 부딪히는 동안 잔 속에서 파도가 일렁였다. 내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양장점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무 관심이 없었대. 할머니가 만든 옷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묻지도 않았대. 단 한 번도. 할머니가 외로웠겠네요. 아버지가 소주잔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외로웠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셨던 것 같아. 외로움이 할머니를 만든 거지. 할머니의 일상은 양장점에서 옷을 만드는 일이었지만 할아버지의 일상은 양장점 밖에서 도탄에 빠진 세상을 구하는 일이었다. 할머니의 양장점 사업에 대한 할아버지의 무관심은 사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을게
뻔하다. 47. 10년 넘게 디자인 회사를 다니면서 나는 패션이 드로잉이나 재단, 봉제 기술에 의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차츰 깨달아가고 있었다. 할머니가 양장점을 열었던 1960년대 초중반만 해도 옷 한 벌을 스케치하고 재봉틀 앞에서 손님의 주문대로 옷을 완성하면 그만이었다. 소규모 주문 생산의 시대에는 패션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세상은 바뀌었다. 패션 디자이너는 패션 시장을 분석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빠르게 변해가는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옷의 주인, 즉 소비자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디자이너의 창의성이 세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들의 취향과 선호도를 알아야 한다. 창의적인 것을 만드는 사람은 사소한 일상에서 세계적인 것을 모색하니까. 48. 무언가를 원할 때 그것이 온다. 사랑이 그렇다. 가까운 경주를 한번 다녀오지 않겠느냐고 그 남자가 제안했을 때 조방아는 좋았다. 경주가 아니라도 좋았다. 더 가까운 표충사를 가자고 해도 펄쩍대며 좋아했을 것이다. 그 남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았고, 그 남자가 비우는 처마 밑에서 몇 시간을 쭈그리고 앉아 있어 보자고 해도 마냥 좋을 것 같았다. 안우석이 며칠 서울을 다녀온다고 집을 비운 날을 택했다. 비포장도로 위를 덜컹거리며 달리는 버스 덕분에 두 사람은 자주 어깨가 닿았다. 조방아는 고요한 불국사 경내를 산책하는 상상을 하고 있었다. 그 남자가 조방아를 이끌고 간 곳은 야트막한 산을 끼고 있는 서학동이었다. 길이 없는 산길이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걸어가며 남자는 조방아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말했다. 경주 서학동 마래열의 3존 입상. 거대한 암벽에 높이가 7m가 된다는 마래열의 불이 새겨져 있었다. 왼쪽에 서 있었다는 관음보살상과 오른쪽에 대세지 보살상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본尊마의 불은 마치 바위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다가 딱 멈춰선 모습이었다. 그는 바위 속에 누워 잠을 자다가 캄캄한 바위 속에서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났을 것이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궁금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해서, 식구들이 잠든 사이 무거운 바위의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을 것이다. 그때 때마침 누군가 정으로 바위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그 소리를 따라 걷다가 경주가 내려다 보이는 서학동 선도산 정상에 이르렀을 것이다. 큰 암벽을 통째로 깎아 만든 통일신라 시대의 불상 앞에서 그 남자가 말했다. 이마의 머리 부분이 사라진 것은 잔머리를 쓰지 말고 살아가라는 부처님의 계시지요. 스스로 머리를 없애버린 겁니다. 저 두 눈도 파손된 게 아니에요. 끔찍한 세상을 구하러 바위 속에서 걸어 나왔다가 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끔찍하고 비참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부처님이 아예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그 남자의 말은 어딘지 모르게 허황했지만 조방아는 감탄했다.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부처님. 남자는
우리나라 불상 중에 이 마애부를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때 조방아는 보았다. 웅장한 원통형의 체구, 크고 뭉툭한 코, 부드러운 뺨, 미술을 머금은 믿음직한 입술과 턱이 남자의 모습을 빼닮은 게 아닌가. 조방아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49. 본존 마애불의 어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선명한 옷주름이 눈에 들어왔다. 단순하면서도 담대한 선, 힘이 느껴지는 자신감. 저 불상이 오랜 시간 자신있게 서 있는 것은 저 옷의 주름 때문일 거야. 저 주름이 불상의 기분을 말하고 있어. 옷은 입이 없지만 말을 하는 게 분명해. 침묵하면서도 웅변가처럼 말을 하는 옷.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그 남자가 입은 옷은 그 남자의 몸과 겉돌지 않았다. 그 남자가 입은 옷은 그 남자의 몸을 가리기 위한 게 아니었다. 그 남자는 옷으로 자신을 말하고 있었다. 그 남자가 입은 양복은 단 2벌이었다. 그 남자는 넥타이를 새로 매면서 변했고, 와이셔츠를 갈아입으면서 변했고, 구두를 바꿔 신으면서 변했다. 옷으로 내면의 욕망을 표현할 줄 아는 남자. 그것은 속물적인 욕망이 아니었다. 조방아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 남자가 옷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옷이 그 남자의 몸을 찾아온 거야. 50. 그날 숲속에서 그 남자는 방아를 안았다. 거대한 마애불이 눈을 질끈 감고 조방아의 몸 위로 쓰러졌다. 방아의 2 볼은 환한 살구꽃으로 빛났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옷과 피부 사이의 틈, 그 허공을 걷어내고 싶어 한다. 51. 그 남자와 조방아는 밀양감 얼음장이 쩡쩡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남자와 조방아는 영남로에 올라서서 함께 마룻바닥을 밟을 때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밀양읍내 서쪽에서 눈발이 자욱하게 몰려오고 있었다. 눈발의 군대는 그 남자의 어깨에도 발자국을 찍었다. 그날 그 남자는 일자리가 생겨 떠난다고 했다. 밀양에 다시 올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 가차 없었다. 어둑해지는 읍내를 바라보며 그가 말했다. 살다 보면 꽃 피는 봄도 오겠지요. 조방아에게는 지금이 봄이었으나 그는 모르고 있었다. 모른 척 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겨울이 밀어닥치고 있었다. 52. 옷은 몸과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잠시 어울리다가 분리되고 뜨겁게 좋아하다가 명쾌하게 이별한다. 옷은 옷이고 몸은 몸이다. 53. 조방아가 웬 남자를 자주 만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밀양시내로 퍼져나갔다. 안호석은 그 소문의 근원을 알고 있었다. 동지의 일탈을 일찍이 차단하지 못한 자신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었다. 창피했다. 소문이 귓가에 닿으면 귀를 닫았다. 시어머니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펄펄 뛰었다. 집안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단정치 못한 못난 년이라는 험담과 호통을 며느리에게 쏟아부었다. 조방아는 그 남자를 몇 번 만난 건 사실이지만
사랑에 눈이 먼 것은 아니라고 변명했다. 소용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조방아를 집안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그 남자가 입은 옷이 그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였다고 조방아는 말하지 못했다. 소문이 퍼지면서 양장점 손님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여자들은 불결한 양장점에서 만든 옷이라며 몰래 옷을 갖다 버리거나 태워버리기도 했다. 조방아는 결국 양장점 문을 닫았다. 2해 동안 양장점을 뻔질나게 드나들던 햇빛은 양장점 입구에서 발을 멈추었다. 간판이 내려졌다. 그 남자가 밀양을 떠난 후였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조방아는 밀양역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목적지는 큰언니네 집이었다. 밀양역을 떠나면서 기차는 방아와 오석을 분리했다. 시어머니는 가족사에서 그녀를 지웠다. 54. 기차는 느릿느릿 북상했다. 컴컴한 터널을 지나갈 때는 매캐한 연기가 창문을 비집고 들었다. 그런데 터널을 빠져나가는 순간 기차는 새롭고 눈부신 풍경을 창밖 가득 펼쳐놓았다. 그 쾌감과 환희를 조방아는 충분히 느끼고 있었다. 무릎이 보따리에는 시어머니가 챙겨준 적지 않은 현금이 들어있었다. 떠나기 전날 시어머니는 보자기에 싼 묵직한 돈뭉치를 은밀하게 건네주면서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댔다. 이건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일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 죽지 않으면 산다. 얘는 내가 잘 키우마. 5살배기 아들의 양육권이 시어머니에게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나중에 시어머니는 손자에게 말했다. 내 어미는 죽었다. 다시는 엄마를 찾거나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조방아는 밀양을 지웠다. 늘 닿을 수 없는 높은 곳만 바라보느라 처자식을 외면했던 안우석을 지웠고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을 지웠다. 밀양에서 조방아는 아내였고 엄마였고 며느리였고 생계를 책임지는 실질적인 가장이었다. 밀양을 떠나면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조방아는 조방아가 되었다. 55. 조방아는 종로 이가에서 양장점을 열었다. 백조 양장점. 시어머니에게 받은 전별금을 종잣돈으로 삼고 큰언니의 도움을 일부 받았다.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돌봐야 할 필요도 없었고 시댁의 눈치를 봐야 할 이유도 없었다. 서울에서는 슈노도모나 소엔 같은 일본 잡지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조방아는 이 잡지들을 보면서 유행하는 새로운 여성복 스타일에 대한 감각을 익혔다. 옷으로 남녀를 구별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었다. 여성들이 얌전하게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묵은 습관이 깨지고 있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은 곧바로 일본으로 수입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의 조방아에도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감각은 또 다른 감각을 낳았다. 조방아의 양장점은 금세 입소문을 탔고 주문이 쇄도했다. 큰언니의 권유로 조방아는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다. 명동 성당에서 받은 세례명은 요세피나였다. 요세피나는 요셉의 여성형 이름. 신부님은 이 이름을 가지면 항상 진실하게 자신의 주인으로 살 거라고 덕담을 건넸다. 56. 서울의 양장점이 성업을 이루면서 조방아는 예명을 하나 지었다. 세례명에서 따온 영어식 발음 조세핀 조. 서양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름. 조세핀 조. 나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공 과목 한국복식사 강의 시간에 들었던 이름, 노라노와 함께 한국 패션계를 이끌었던 대한민국 1세대 의상 디자이너. 그제 속의 그 이름이 내 할머니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열병에 걸린 듯 뜨겁고 차가운 감정이 뒤엉켜 나를 휩쓸고 갔다. 나는 강가에서 바지를 걷어올리고 강을 건너야 할지 말아야 할지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건너고 싶은 강을 거리낌 없이 먼저 건너간 분. 57. 판탈롱 나팔 바지를 만들 때 선과 색상, 원단의 질감을 선택할 때 그 섬세한 감각을 낳던 할머니의 따스한 손을 저는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 미묘한 균형감, 그 완벽함에 대한 집착, 그 끝없는 이야기의 첫 번째 단추도 저는 아직 달지 못했어요.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만나봤더라면 밀양으로 기차를 같이 타고 가고 싶다고 한껏 응석이라도 부렸을 텐데요. 58. 1963년 가을, 조방아는 김포공항에서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도쿄에 있는 문화복장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였다. 1919년에 설립된 이 학교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인 전문 학교였다. 문화복장학원은 방학의 나이와 경험을 고려해 재단과 고등부에 입학을 허락했다. 양재를 배우는 반년 코스를 졸업하고 조방아는 1964년 4월 디자인과에 입학했다. 2년 코스였다. 디자인과는 수천 명의 학생 중 30명 정도만 진학할 수 있는 학과였다. 섬나라의 여름은 숨이 막힐 듯 무더웠고 겨울은 혹독했다. 여름에는 고온과 습기가 뒤엉켜 거대한 한증막 속에 갇힌 듯 숨이 턱턱 막혔다. 겨울에는 얼음 송곳으로 콕콕 찌르는 듯한 아픔이 따라왔다.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며 조방아는 재봉틀 앞에 앉았다.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한다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다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다. 여기서 뜻밖에도 마산군의 시절에 재봉 선생을 만났다. 재봉 시간에 특수한 재능을 보였던 미나야스 요시에를 50대 중반의 선생은 기억하고 있었다. 선생은 마산 앞바다의 물빛과 동백꽃 피는 봄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릿하고 쌉쌀한 시절이었다고. 그는 조방아를 각별히 아꼈고 격려를 잊지 않았다. 그는 조방아를 만날 때마다 죽여 세우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너는 덴시아이가 틀림없어. 59. 조방아는 졸업 창작 발표회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선발되었다. 문화복장학원은 졸업생 7,000명 중에 3명을 뽑아 프랑스 유학 특전을 부여했다. 그 무렵 파리의 패션계를 이끄는 사람 중 하나가 피에르 가르댕이었다. 최우수상을 받은 문화복장학원 졸업생에게는 파리에서 그의 특강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고, 파리의 패션쇼를 관람하는 특전이 뒤따랐다. 피에르 가르댕은 1958년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문화복장학원의 명예교수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었다. 피에르 가르댕의 강의는 혁신적이었다. 패션의 유니섹스 디자인을 제안하는가 하면 전통적인 패션의 흐름을 뒤바꾸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속속 추진하고 있었다. 조방아는 가르댕의 담대하고도 파격적인 강의에 매료되었다. 그가 같이 사진을 한 장 찍자고 제안했을 때는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였다. 1963년에 세계적인 팝스타 비틀즈를 위해 의상을 디자인하는 등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피에르 가르덴과 함께하는 동안 조방아는 뜨거운 태양 가까이 다가선 기분이었다. 녹아내릴 것 같았다. 60. 옷은 그러니까 몸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다. 입이 없는 몸이 노래를 하는 그 찰나가 바로 옷이다. 61. 피에르 가르댕은 패션이 의복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모자, 양말, 안경에서부터 침대 탁자와 램프, 심지어 샌드위치 토스터까지 그는 수백 개의 디자인으로 세계를 바꾸고 있었다. 조방아는 가르댕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한 단어도 빠뜨리지 않고 받아 적었다. 현재의 옷을 만들지 말고 미래의 옷을 만들어야 합니다. 옷이 미래를 디자인하니까요. 62. 유리잔이 몸에 부어진 물의 형태를 정하는 것처럼 옷은 몸에 형태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몸은 완전하지 않다. 사람마다 그 형태도 다르다. 완전한 옷은 완전한 몸을 완성한다. 63. 여성의 몸에 맞는 옷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옷에 여성을 넣으면 됩니다. 충격적이었다. 옷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방식. 이 세상의 주체가 사람의 몸이 아니라 옷이라는 것. 파리를 떠날 때까지 조방아의 머릿속을 뱅뱅 돌아다니던 말이었다. 64.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해방 후 20년 동안 한국과 일본은 정식 수교국이 아니었다. 이보다 앞서 여권을 만들거나 비자를 받아 일본에 유학을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 시절에 어떻게 할머니가 일본 유학을 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빙그레 웃었다. 할머니의 배경에 그 남자가 있었던 것 같아. 밀양에서 양장점을 경영할 때 만난 남편의 동지. 할머니를 결국 우리 가족사에서 지우게 만들었던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남자를 할머니는 만나고 있었던 거다. 할머니를 감싸고 있던 비밀이 한 겹 벗겨지는 듯 했다. 한 사람의 배경이 된 보이지 않던 또 하나의 사람. 나는 소주 한 잔을 들이켰다. 65. 옷. 형상이 없는 마음에 가시적인 모양을 부여하는 예술. 66. 파리에서 돌아온 후에 할머니는 다시 조세핀 조가 되어 패션 디자이너로 승승장구했다. 나는 1966년 4월 21일자 중앙일보에서 조세핀 조 패션이라는 기사를 찾았다. 복식 디자이너 조세핀 조 여사는 두 번째 모자와 의상 발표회를 21일 하오 3시 조선호텔 볼륨에서 가졌다. 발표된 작품은 평상복에서 이브닝 드레스에 이르는 현대 의상 32점과 복식사에 나타난 고대 의상 10점, 로마네스크 시대의 십자군 운동의 표시와 고딕 시대의 화려한 원뿔 모양의 해닌모, 르네상스 시대의 풍성한 레이스가 달린 의상이 눈을 끌었다. 평상복은 대부분 A라인으로 간단한 외곽선에다 부분적인 액센트를 두고 소매는 약간 짧고 넓어서 실루엣을 지향했다. 치마 길이는 무릎의 반선까지. 색은 주로 노랑과 푸른 계통.
67. 1968년 1월 10일자 중앙일보에는 68년을 위한 조세핀조 콜렉션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나는 그 기사도 다운로드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의상 발표회가 열린다. 디자이너 조세핀 조 여사는 20일 하오 뉴코리아 호텔 블루라운지에서 가질 68년도 의상 콜렉션에 앞서 9일 하오 1시 기자들을 위한 살롱쇼를 반도조선 아케이트에서 가졌다. 67년도 세계 일주 여행과 파리에서 디자이너 가르댕 문화에서 연구하고 돌아온 조 여사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인상과 이색적인 액세서리를 이용하여 세계 의상의 조류를 보여주었다. 타운웨어를 주로 한 나들이 옷, 슈츠, 코트드레스, 앙상블 등 43점은 그동안 유행해온 베비루크와 활동적인 멋은 사라지고 부드럽고 우아한 선을 살렸다. 전체 라인은 다즈 대신 요크를 넣었고 텐더라인 A라인을 시도했으며 스탠드 컬러, 스탠 컬러가 압도적이다. 색깔도 밝고 화려한 색에서 침착한 색을 다루었고 68년 유행인 브라운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무늬 있는 감보다 체크나 줄무늬를 많이 이용하여 앞으로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68. 조세핀 조는 어느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모자도 옷입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기자가 조금 더 설명을 부탁했다. 모자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품격의 차이지요. 과거에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 모자를 썼습니다. 지금은 패션의 완성도가 모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에르 가르댕의 영향이 다분하게 스며있는 발언이었다. 69. 판탈롱 나팔 바지는 무릎 아래로 넓게 퍼지는 바지 스타일이다. 조세핀 조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판탈롱 나팔 바지를 국내에 유행시킨 장본인이었다. 당시 영국 출신 팝 그룹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휩쓸며 대중음악을 이끌던 비틀즈가 판탈롱 나팔 바지를 입고 무대에 서면 그들을 좋아하는 팬들은 너도 나도 나팔 바지를 따라 입고 싶어 했다. 여기에 영감을 받은 조세핀 조는 판탈롱 나팔 바지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다. 70. 옷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여성들은 엉덩이와 허벅지의 곡선이 도드라지는 판탈롱 나팔 바지에 환호했다. 스커트와 드레스를 던져버리고 나팔 바지를 입으면 자유와 환희가 몸에 감기는 것 같았다. 구속되지 않고 한없이 거리를 걸어가고 싶게 만드는 게 판탈롱 나팔 바지였다. 짧고 꽉 재는 셔츠나 잘록한 허리가 돋보이는 티셔츠를 입으면 더욱 잘 어울렸다. 나팔 바지는 남성들에게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196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와 통기타와 팝송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한국의 젊은이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관습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그들은 판탈롱 나팔 바지를 입고 어울렸다. 무자비한 권력의 횡포에 주눅이 들었던 그들은 탈출구를 모색했다. 부조리한 시대의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비틀즈의 노래를 따라 불렀다. Let it be, let it be. 그냥 그대로 놔두라고. 71. 판탈롱 나팔 바지는 좁은 협곡을 따라 흐르던 강물이 바다와 합류할 때의 형태다. 강이라는 것을 잊고 강이었던 것을 버리고 바다로 스며들 때의 그 순간, 주저할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이 바다가 되는 그 순간, 자신이 넓어지는
그 순간 튜바라는 악기가 나선형의 우여곡절을 거쳐 웅장한 저음을 쏟아내는 것처럼 억압과 구속을 바짓단으로 펼쳐 풀어버리고 마음껏 자유를 구가하는 바지. 판탈록 나팔바지가 만들어내는 가장 강한 이미지는 바로 자유였다. 72. 언론사와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한국 디자이너 협회장을 맡고 있을 때 할머니는 호련히 미국으로 떠났다. 48살 때였다. 번아웃이 왔던 걸까?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향한 갈망이었을까?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던 할머니는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났을까? 아버지도 그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아마도 5.16 쿠데타로 들어선 군사정부가 반공을 내세우며 죄 없는 이들을 탄압하던 시대여서 숨이 막혔을지도 모르겠다. 6.25 때 인민군과 엮었던 과거가 드러날까봐 마음이 조급해졌을 수도 있었다. 할머니에게 그 어떤 말로도 다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 73. 할머니, 학교 운동장 느티나무 둥치에 매미 허물이 붙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가운데가 갈라진 매미의 옷. 선생님이 말했어요. 매미가 이 안에 웅크리고 있다가 멀리 날아갔단다. 입고 있던 옷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매미는 울기 위해 떠났던 거죠. 갇혀있으면 날지 못하기에, 갇혀있으면 울지 못하기에. 74. 할머니가 아버지를 아주 잊은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조세핀 조는 밀양의 시어머니 앞으로 어린이 옷 한 벌을 수포로 보냈다. 영문 주소가 적혀있는 수포를 처음 받아본 시어머니는 어린 손자에게 내 어미가 보낸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손자에게 옷을 입혀본 시어머니는 자로 잰 듯 딱 맞다고 좋아했다. 기쁜 일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포 속에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안호석의 재혼 소식을 들어서 안다고 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달라는 말도 적혀 있었다. 편지를 읽던 안호석이 편지지를 갈기갈기 찢었다. 시어머니도 동조했다. 죽은 줄 알았던 년이 살아있는 애를 빼앗아 가려고 하네. 아버지는 태평양을 건너서 온 옷을 채 10분도 입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내가 7살이 될 때까지 살았다. 세상을 바꾸는 꿈을 내려놓은 적이 없었다. 말년에 강남 판정을 받고 죽었다. 75. 무조건적인 결합을 고집하는 것보다 분리의 길을 모색하는 사람이 지혜로울 수도 있다. 모든 걸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강박은 때로 고통을 재생산할 뿐이다. 결합은 이상주의자들이 자주 내세우는 상투적인 태제다. 그럴싸해 보이고 번지르르한 말들에 취한 자들은 이별을 두려워한다. 결별이 섬을 만든다. 간격이 독립을 생산한다. 76. 아버지가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할머니가 미국에서 40년 만에 귀국하고 난 직후였다. 5살 배기는 50대 중반이었고 할머니는 88살의 노인이었다. 샌프란시스코 남쪽의 작고 조용한 마을에서 오로지 혼자 지냈다고 한다. 젊을 때는 잠시 옷가게를 열기도 했다. 훗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과 사귀기도 했던 반전 평화운동의 상징으로 불리는 가수 존 바에즈도 할머니의 옷가게에 몇 번 들른 손님이었다. 할머니는 술밭 사이로 강물은 흐르고 나 도나도나와 같은 그녀의 노래를 좋아했다. 할머니의 옷가게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오는 여성들이 많았다. 아이의 옷을 고르는 그들을 보면서 5살 때 헤어진 아들의 나이를 가늠하고는 했다. 그 작고 어린 것의 시간을 보듬어주지 못해서 서러웠다. 한국의 지인들과는 아예 연락을 끊고 숨을 죽이고 살았다. 77. 할머니가 부드럽고 순종적인 여자여서 소용돌이치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다. 말할 수 없는 것과 말하기 싫은 것은 다르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내부를 다스리는 일이고, 말하기 싫은 것은 상대와 거리를 두고 장막을 치겠다는 것. 할머니는 말할 수 없음을 활용해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려고 했을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이 세계에는 이야기가 태어난다. 무모하고 무심하고 무책임했다는 할아버지도 말할 수 없는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세속적인 비밀하고는 다른 그 무언가가. 78.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고 말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 한국을 지나가고 있을 때 겁박과 공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끔찍한 사건과 죽음이 일상이 되어 어깨를 바위처럼 짓누르던 그 시절, 할머니는 머나먼 미국 땅에서 편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었을까요? 그 고독한 시간의 무게를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가끔 찾아와 커피를 함께 마시자고 조용히 말을 건네던 남자는 없었을까요? 그중 한 명, 옷을 말끔히 차려입은 백인 남자에게 마음이 기울어 들뜬 마음으로 지낸 적은 없었을까요? 할머니, 당신은 너무 많이 아프고 너무 많이 비어있어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지요? 79. 할머니가 젊었을 때 판탈롱 나팔바지를 입고 찍은 사진을 아버지에게 건네준 사람은 그 남자였다. 지팡이로 겨우 몸을 가누던 노신사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아버지를 만났다고 했다. 귀국하라고 몇 번이나 권했지만 할머니는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포갑적인 권력의 감시와 통제가 사라졌다고 해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권유를 번번이 거절했고 그 남자는 결국 포기했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고 싶은 게 평생 할머니의 꿈이었다. 80. 나는 사진 속에서 할머니를 꺼냈다. 할머니의 몸은 감정을 새기고 저장하느라 주름살이 깊게 패여 있었다. 나는 주름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하나하나 손끝으로 지워냈다. 삶의 통증이 스며있던 흔적이 사라지자 할머니는 잘 마른 꽃잎처럼 바스락거렸다. 81. 지워졌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사에서 지워졌지만 할머니의 시간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조방아는 혼자 충분히 멀리 갔고 혼자 죽도록 아팠으니까 조방아의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었다. 82. 미국의 작고 조용한 마을에서 할머니는 고요하고 자유롭게 늙어갔다. 자카란다라는 꽃나무 한 그루를 정원에 심어놓고 잎이 나기 전에 보라색 꽃을 물결처럼 피어올리는 자카란다 나무 아래서 할머니는 꽃이 낙화하기를 기다렸다. 자카란다 나무가 몸을 흔들어 눈부신 보라색 옷감을 펼쳐놓으면 할머니는 그 보라색 빛의 옹알거림을 귀에 담았다. 혼자 부지런히 쉬지 않고 길을 걷다가 옷장 속에서 오래 사가가는 스웨터처럼. 83. 48에 떠났다가 88이 되어서야 고국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치매에 걸려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다. 그는 조방아도 미나야스 요시에도 마산택도 조세핀조도 아니었다. 하나뿐인 아들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평생 남편도 아들도 가져본 적이 없어. 84. 할머니는 정신이 번쩍 돌아오면 이런 말도 했다고 한다. 살아보니까 행복이 별난 게 아니더라. 바쁘고 화려하게 살 때는 외로워할 틈이 없었어. 나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을 때가 참 좋았어. 적당히 외로울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85. 조방아는 살아서 문장의 조어가 된 적이 없다. 평생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는 서술어로 살다 갔다. 세상의 모든 주어는 자기가 문장을 이끌어 간다고 믿고 서술어를 지배하고 길들이고 다듬으려고 한다. 조방아는 서술어의 마음으로 옷을 만들었다. 주어를 더욱 빛나게 하는 서술어였다. 조방아는 서술어가 되어 주어의 본질을 바꾸고자 했다. 86. 아버지는 할머니의 사진을 내가 간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판탈롱 나팔바지를 입은 조방아를 받아들고 나는 사진 뒷면에 이렇게 적었다. 그 누구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간 나의 할머니. 외로워서 더욱 빛이 났던